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이 석 달 전에 마감되는 프라이빗 한정식 레스토랑. 재계 총수들이 조용한 자리를 원할 때, 그리고 오직 그럴 때만 찾는 곳. 그날 오후 5시,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던 그 시각, 이재훈 회장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습니다. 평생 흔들린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룹을 3번 위기에서 구해냈고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손. 그런데 그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아이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직접 골라온 남자의 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 기쁜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30년 전 그의 전 재산을 들고 한밤중에 도망쳤던 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훈, 올해 69, IH그룹 창업회장. 맨손으로 그룹을 일으킨 건 35이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버텼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견뎠습니다. 재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가장 약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27의 아내를 병으로 잃고 홀로 키운 외동딸 이서연. 서연은 미국 유학 중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혁? 외모도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국내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빠, 나 처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꼭 만나봐줘. 딸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주던 아버지였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소도 딸이 좋아하는 청담동 한정식 집으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틀 전 비서실에서 상대방 가족의 신상 자료를 건네왔습니다. 회장과의 혼사이니 기본 신원 확인은 당연한 절차. 이 회장은 서류를 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이름 박성태, 나이 69, 출신지 충남 서산. 이름, 나이, 출신지. 뭔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세상에 박성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명동 뒷골목, 빨간 벽돌집, 그리고 사라진 남자의 뒷모습. 이 회장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양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설마는 늘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날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이 회장은 딸과 함께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방을 예약했고 생화 장식까지 부탁해 두었습니다. 머리를 올려 묶고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온 딸의 얼굴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긴장되지? 아빠가 왜 긴장을 해? 나는 괜찮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구 쪽 문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은 반사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회색 정장, 금빛 커프스 단추, 손에 쥔 명품 지팡이, 그리고 그 넉살 좋은 미소. 30년 전과 얼굴이 달랐습니다. 주름도 늘고 머리도 휘었습니다. 살도 쪘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빤히 들여다보는 그 눈빛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박성태. 그는 아들 준혁을 앞에 세우고 아내를 옆에 두고 레스토랑 문을 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일이 좋은 데를 잡아주셨네요. 역시 IH그룹 회장님 수준이 달라. 목소리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크고 자신감 넘치고 조금은 깔아보는 듯한 그 말투. 이 회장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딸 서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박성태는 서연을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훑쳤습니다. 그 시선에 이 회장은 다시 한번 이가 갈렸습니다. 예쁘게 생겼네. 그래, 우리 준혁이 눈이 높아서. 하하. 자리가 잡혔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인사가 오고 갔습니다. 이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것, 나이가 같은 것, 눈빛이 비슷한 것.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이 회장은 숨을 고르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서연이 화기애애하게 물었습니다. 박성태는 팔짱을 끼며 허허 웃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긴요? 맨몸으로 시작했죠. 맨몸으로. 30년 전에 서울에 딱 올라왔을 때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눈이 있잖아요. 기회를 보는 눈. 그때 건설 경기가 막 올라올 참이었거든요. 딱 발 빠르게 들어갔지. 그게 처음 종잣돈이 됐고, 그 다음은 뭐 부동산, 금융, 유통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죠. 맨몸으로 시작했다. 이 회장의 귓가에 그 말이 박혔습니다. 맨몸으로. 그 맨몸에는 남의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을 무대인 것처럼 테이블 위의 음식은 식어가는데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잡는 자에게 온다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봐요.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죠. 준혁이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오직 이 회장만이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 그 단어들 아래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 이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계속했습니다. 뭐 처음엔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어디서 그 돈이 났냐, 뭐 이런 소리들.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다들 알아서 박수 치거든요. 세상이 그런 거야. 그 말에 이 회장의 안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났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 그 돈. 30년 전 이 회장이 전 재산을 긁어모아 함께 사업을 하자던 동업자에게 맡겼던 바로 그 돈. 당시 이재호는 39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대며 사업을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성태는 사업 초창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꿈을 키운 동업자였습니다. 이 회장은 그를 믿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박성태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법인 통장이 비어 있었고 이 회장 개인 계좌의 위임장이 도용되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 30억 원. 그 시절 돈으로 집 세 채 값이 넘는 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침대에 있었고 회사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눈물 자국도 채 마르기 전에 은행으로 달려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절치부심. 그 말이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원수가 자신의 딸과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시아버지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리고 처음으로 박성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훈 회장에게 그 기억은 늘 같은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서울 명동 뒷골목. 그 골목에는 빨간 벽돌로 지어진 낡은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에는 복사집이 있었고 2층과 3층이 그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성태가 직접 골라온 자리였습니다. 목 좋고 임대료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달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이재훈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 이사님이 안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통장이 비었습니다. 이재훈은 달려갔습니다. 명동 뒷골목, 빨간 벽돌집 2층,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랑 세 줄이었습니다. 오래 함께 했는데 미안하네.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었어. 잘 돼. 그게 다였습니다. 1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재훈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바로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그냥 바닥이 사라지는 것.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개인 통장 위임장이 위조되어 있어 법적 처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수개월을 끌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30억 원, 아내의 병원비, 직원들의 밀린 월급, 그리고 산산조각 난 믿음. 이재훈은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후 그는 박성태의 이름을 다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찾으려는 노력도 어느 시점부터는 멈췄습니다. 분노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이 회장은 조용히 박성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 사장님, 서울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게 어디셨어요? 혹시 명동 쪽이셨나요? 박성태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명동이요? 뭐 잠깐 있긴 했죠. 오래 있지는 않았고. 혹시 뒷골목의 빨간 벽돌 건물이었나요? 침묵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이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성태는 그 이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그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자리에는 여전히 웃음꽃이 피고 있었지만 테이블 맞은편에는 이제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성태는 다시 여유를 찾으려는 듯 이런저런 화제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미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지,
앞으로 두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인지 그는 이미 이 회장을 사돈으로 데려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의 비즈니스 경험이 감정을 감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준혁도 따라 나갔습니다. 박성태의 아내도 잠깐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테이블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재훈과 박성태. 30년 만에 단둘이. 박성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을 슬쩍 보며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이들 잘 어울리죠? 우리 준혁이 그룹 사위로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지요. 이재훈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박 사장, 명동 뒷골목 빨간 벽돌집 2층. 1994년 11월 17일. 박성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이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두고 간 사람. 3줄짜리 편지. 오래 함께 했는데 미안하네.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었어. 잘 돼.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박성태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건물의 동업자였소. 그리고 박 사장이 들고 간 30억의 주인이기도 했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흐르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성태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구차한 말은 필요 없소. 그 한마디가 그 거대한 레스토랑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박성태는 굳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여유로운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딸을 향해 다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다는 듯이. 하지만 달라진 것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다 모였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과 단감 조각. 분위기는 표면상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잡았다 내려놓고 차를 들었다 다시 내려놓고 아내가 이상하게 보는 게 느껴지는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이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재훈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분위기가 정돈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덕담이라도 하려는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공손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 회장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박 사장님을 뵙고 저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성태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제게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회사의 일도 개인 계좌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전 재산 30억을 들고.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병원 침대에 있었고 저는 직원들 월급을 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집을 팔고 밥을 굶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 동업자의 이름이 박성태 씨입니다.
순간 테이블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박성태의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성태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그 시절 상황이 복잡해서. 이 회장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한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박성태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 회장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아직 젊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을 이 가정에 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서연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이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다시 박성태를 봤습니다. 당신 회사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룹에 투자금이 있어. 총 240억. 내일 오전 중으로 전액 회수 통보를 내리겠습니다. 박성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 은행에서 당신 회사 명의로 나가 있는 대출. 우리 그룹이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오전 중으로 보증 해지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내 회사가 그렇게 됩니다. 박성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회장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박성태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요. 내가 30년 동안 보관해 온 서류들이 있습니다. 당시 위조된 위임장 사본, 통장 이체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 서류들은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재계에, 언론에, 당신 거래처에.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이 할 겁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합시다. 이재훈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데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응, 많이 힘들었겠다. 이재훈은 딸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날, 다시 일어선 날, 아내를 먼저 보낸 날, 혼자 딸을 키운 날. 그 모든 것이 그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괜찮아. 아빠, 그 서류 진짜로 갖고 있어? 이 회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씩 웃었습니다. 있지. 진짜로 세상에 낼 거야? 그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서연이 아버지 팔에 기댔습니다.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 이재훈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 명동 뒷골목에서 울지 않았던 눈물이 지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녹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다음 날 오전 IH그룹 재무팀에서 박성태 회사 측으로 투자금 전액 회수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세 군데 은행에는 대출 보증 해지 통보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박성태의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협력사들이 잇따라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재계 소문은 빠릅니다. 사흘 만에 그의 이름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재훈 회장의 법무법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태였습니다. 30억 원에 30년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공식 사과서도 동봉됐습니다. 이 회장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합의를 받겠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문서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없던 일입니다. 그 문서는 결국 박성태의 서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재훈 회장은 그 문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세상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그 사람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으니 이후 서연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씩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진짜로. 내가 좋은 사람 알아보는 눈을 더 키우면 되지. 나중에 다시 제대로 된 사람 찾을게. 이 회장은 딸을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 순간이 30년의 긴 겨울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재훈 회장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삶을 묶어두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아기는 늘 자신이 교묘하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성공하면 모두가 눈을 감아준다고, 돈이 있으면 진실도 덮인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생각만큼 얕지 않습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잠들 수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박성태가 만난 것은 그저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가장 편안한 순간에 기어이 찾아온 과거의 청구서였습니다. 이재훈 회장이 딸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문을 나서며 했던 그 말. 악연은 끊어내고 정의는 세우는 것. 그게 진짜 용기야. 그 말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 다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아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돌려줍니다. 늦더라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꼭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